설 연휴 전에는 비서실장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지만 결국 비서실장 인선은 설 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한 만큼 거론되고 있는 인사 중에 누가 후임이 될지 관심 또한 큽니다. 홍익대 정문기 교수, 포커스컴퍼니 민영삼 전략연구원장 그리고 동국대 김철근 경인교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첫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이 4명의 장관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죠. 비서실장은 사의 수명만 하고 넘어가진 않았는데요.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전반적으로 아무튼 장관 4명 강요 임명에 있어서 어찌됐건 간에 친박 전면 배치,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좀 의외입니다. 전부 다 의외여가지고 경력상으로도 그렇고. 근데 아무튼 그 친정 체제를 구축하면서 대북 정책도 결국에 대통령의 의중을 바로바로 그 구현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서관을 바로 발탁한 그런 배경으로 봐서. 근데 전체적으로 점수를 주면은 그냥 아주 후한 점수도 아니고 아주 낙제 점수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그 전체적으로 평가는 아무튼 이 비서실장 교체가 안 있어가지고 이 4명의 강요 임명 자체가 좀 빛을 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네, 정몽기 교수님. 예, 저는 뭐 사실상의 내각 책임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6명의 그 현역 의원. 사실 그 저는 그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대통령 중심제에서 총리라는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 많은 학자들이 이런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뭐 한 3나라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그 개헌을 하면서 이런 문제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친정체제, 지금 민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친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6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을 지금 차출해서 강요를 맡겼는데 뭐 총리, 부총리, 뭐 정말 실세 장관들까지 뭐 핵심은 다 지금 그 의회 의원들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나중에 그 책임은 또 총리한테 미루면서 권한은 또 대통령이 가지면서 돌파하려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도 되면서 어쨌든 그 대통령이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그 정서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 정권 말기적 현상이 좀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3년 차인데요. 보통 그 힘이 있을 때거든요. 이 상황이면 좀 국민통합형 보통 인사를 많이 하는 상황인데 그 올해 들어서 지지도가 20%까지 떨어지는 그런 위기감이 반영된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내각 같은 경우에도 그 친박 인사를 대거 많이 포진시키고 정치인 출신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3년 차에 일단 뭐 국정운영 동력을 살려서 경제 살리기를 한다고 하니 일단 친박이 됐든 비박이 됐든 일 잘하는 사람들로 좀 구성을 해서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오거든요. 3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일을 좀 잘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지금 이제 그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11개월짜리라는 비판도 많은데 사실은 의원들을 그 내각에 그 넣는 이유는요. 국회와 당과의 연결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신속히 추진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1개월짜리니 또는 무슨 뭐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느니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되느니 이런 것은 좀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청문회가 통과된다면은 저는 정치인 내각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은 비서실장의 사의는 받아들였는데 왜 같이 인선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먼저 정몽기 교수님부터 얘기하시죠. 뭐 대통령이 못 고른 거죠 아직. 못 골랐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실장을 그 바꿀 때 좀 더 그 많은 스포트라이트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미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통령이 못 고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알려진 권영세, 황교안, 뭐 현경대 이런 분들 쭉 나왔는데 나름대로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제 여론을 탐색을 했을 텐데 썩 그렇게 뭐 그 참신한 인사가 없었다는 그런 그 느낌도 받았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이번에 그 이완구 총리 통과시킬 때 뭐 이탈표도 나온 걸 봐서는 더 참신한 인사를
그 발탁해라 이런 그 목소리거든요. 그걸 대통령이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외에 제3의 인물 어떤 참신한 인사를 고르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기대감을 높이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설 오히려. 연휴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예, 네. 그 기대감을 높여놨는데 국민의 기대에 맞는 정말 참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고를 수 있을런지 그게 좀 걱정인데요. 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내각의 친박을 포진하는 걸로 봤을 때 네. 통합형 인사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 통합형 인사가 아니고 예. 청와대 또한 그 친위 체제를 구축하는 그래서 뭔가 그 경제 살리기 등 3년 차에 국정 목표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예.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국민 통합형 인사로 거론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젊고 뭐 정무형 인사에 가까운 사람들이 발탁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권영세 전 주중대사를 마음에 드시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영삼 의원님. 예, 우리 정공기 교수가 얘기하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 같다라는 데 의견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럼 왜 원점에서 검토를 하겠느냐. 뭔가 어그러진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아주 전략적 일환의 하나다. 계속 인사 카드를 설 전국 이후에도 마지막 카드를 하나 내가지고 전국 주도권을 그 뺏기지고 싶지 않는 여당에게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전략적 그 일환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네. 원점에서 재검토 되는데 근데 방향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이완구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함께해서 국정 동력을 살려나갈 수 있는 당정청의 그 협력 관계를 유치할 수 있는 비서실장. 예. 그래서 결국에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과 당대표와 원내대표 이 4인의 고위 당정 체제를 주도적으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의중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을 여기다가 다시 발탁하기 위해서 지금 처음에 거론됐던 분들을 갖다가 연배도 고려하고 예. 역량도 고려하면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분들이 뭐 한강옥 국민 대통합위원장, 현경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수석 부의장, 여기 홍사덕 전 의원, 뭐 김종인 전 장관, 그리고 권영세 주중대사, 전 주중대사가 되겠죠. 이렇게 분들이 나오는데 또 연령대도 얘기하면 70대부터 50대까지 뭐 다 고민이 될 거고 또 여의도와 소통도 고민할 거고 그렇다면 누가 가장 유력한지 아까 전에는 뭐 한 분 얘기하셨지만 좀 찍어서 얘기를 해보시죠. 지금 가장 고민하는 지점은요. 대통령 지지도를 좀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사람들마저도 지금 많이 떠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 돌리려고 하는 카드로 사용할 겁니다. 국민 전체를 보고 인사하기보다는 네. 지지층 중심으로 인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일단은 지지층들이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카드를 쓴다고 하면 사실은 그 보수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을 좀 쓸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심을 잘 전달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기강을 좀 그 잘 확립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국민 통합형 인사 뭐 이런 걸 원하겠지만은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고 일단은 자기를 찍어줬던 그 지지층 회복하는 카드로 네.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 제가 생각할 때 이완구 의원이 예. 그 대구 수성 이한구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고 아하. 그다음에 경제 하면서 굉장히 움직이면서 네. 또 굉장히 그 청와대 고위층들하고 이제 그 상당히 연락도 된 걸로 제가 이제 그 취재가 됐는데 제가 알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한구 의원이 꼭 된다는 게 아니라 이한구 의원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림을 짜는데 좀 맞물려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로 애시당초부터 좀 늦춰졌으면은 네. 오히려 최경환 부총리가 비서실장으로 가고 이완구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가는 이런 그림도 상당히 대통령이 상정했었는데 맞물려서 이완구 카드는 나중에 네. 그 경제 부분을 쓰면서 좀 카드로 놔두면서 거기에 잠시 임시적인 몇 개월 동안 이제 후반부에 가서 경제 상황을 보면서 그런 카드를 갖다 대통령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후반부까지 이 좀 있을 수 있는 네. 후반부까지 좀 버텨줄 수 있는 비서실장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실무형으로 네. 좀 그래서 다시 거론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는 예. 아주 믿을 수 있는 실무형으로서 현경대 그 전 의원이라든지 네. 권영세 카드도 아직까지도 좀 그 가능성이 있다.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론해 봅니다. 예. 저는 우선 비서실장 자리가 뭐길래 말이죠. 네. 우리 그 평론가들 세 사람이 이렇게 연휴에 나와가지고 비서실장 자리 가지고 분석을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총리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비서실장 자리가 굉장히
그 노태우 정부 때부터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그전에는 비서실장은 정말 대통령이 심부름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이 비서실장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예. 조금 전에 민 원장님 말씀하신 이한구 카드는 제가 볼 때는 좀 자가 발전이 아닌가. 본인이 그 이제 총선 출마를 포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뭘 훌륭한 분인데 최근에 그 최경환 총리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청와대 들어가면은 과연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있고 대통령하고 경제 그 총괄 책임자하고는 그 호흡을 잘 맞춰야 되는데 가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약간의 자가 발전성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70대 비서실장은 저는 좀 반대합니다. 예. 요즘 뭐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비서실장 자리는 정말 힘든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현경대, 김종인, 홍사덕 그 연령대적으로 너무 이 총리 후보군은 적합할지 모르나 네. 비서실장 자리는 적합지 않다. 그렇다면은 60대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얘기가 나오는데 예. 뭐 이분 뭐 잘 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또 이분이 뭐 다른 꿈이 있어서 뭐 포기를 했다, 뭐 고사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60대를 전망을 해보면은 뭐 김학송 뭐 등등 외에는 뭐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50대, 60대에서 누가 되든 뭐 대통령 잘 도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일단 현역 의원은 좀 가능치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4월 그 보궐선거를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예.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어서 현재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 비서실장을 발탁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아마 어젯밤에 일찍 내려가신 분들은 고향에 도착하셨을 거고 아마 TV를 보면서 정치 얘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한구 총리 카드를 내놨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통해서 설 연휴 때 어떤 이야기가 좀 잘 나왔으면 이런 생각도 좀 했을 텐데 이한구 총리의 통과를 보면서 설 연휴 때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실은 설 연휴 민심 밥상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김기춘 비서실장 퇴진이 가장 많이 입에 오를 것 같아요. 사의 표명 받았더라. 사의 표명 받았는데 그것은 그 우리 국민 여론을 대통령이 좀 수렴한 것 같다. 근데 왜 새 신임 비서실장을 안 했을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도대체 이 정부가 왜 이렇게 쉽게 세금을 쉽게 거둘 수 있는 부분만 세금을 거두려고 하느냐. 네. 그러면서 담배값 인상, 연말 정산, 그리고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한 서민의 지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담배값을 올리고 하는 그 경제팀 중에서도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 민심에서 굉장히 그 질타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번 그 이완구 총리 과정에서 네. 가장 그 포인트를 많이 딴 쪽은 야당이죠, 야당. 새정치민주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야당을 많이 그 비판과 질타를 해왔는데 네. 잘 되라고 한 거죠. 이번처럼 잘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에 충실을 하면서 문재인 대표도 강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리더십 발휘했고 우윤근 원내대표도 그 당내 표단속 잘해가지고 네. 아주 여당을 그 공경에 빠뜨린 이런 모습에서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이 절차를 잘 지키면서도 여야가 충분히 정책과 정치 쇄신 경쟁으로 앞으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완구 총리도 이번에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본인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이고 네. 여당도 뭐 김무성, 유승민 뜨거라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야 정부가 모두 아마 이번에는 그 국민들 지지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저는 뭐 대통령의 고민과는 달리 우리 그 정부나 국회 쪽에서 2015년에는 뭔가 조금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윤근 대표 원내대표가 좀 칭찬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 절차적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해서 표결하자 이것을 이제 강조를 많이 한 사람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탈표에 대한 그 상상을 많이 하지 않을까. 7표가 지금 이탈했다고 하고 네. 많게는 19표까지도 이제 이탈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야당의 충청권 의원들이 과연 뭐 가부 중에 뭘 했을까.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의원들 중에 누가 과연 반대를 했을까. 뭐 이런 상상을 좀 많이 하면서 의견들을 교환하지 않을까요? 예. 누가 있을까요? 그보다도 저는 이제 불참한 의원들이 있죠. 예. 야당 의원들 가운데 불참한 의원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그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람들인데 설마 우리 야당이 그 표결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잘 될 줄
전망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김영환 의원 같은 경우는 말도 안 하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명의 야당 의원이 지금 징계를 받을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그 국민들이 야당 의원 뽑아줄 때는 일 잘하라고 뽑아줬는데 특히 당이 어려울 때는 더 뛰어야 되는데 슬그머니 빠져가지고 이런 모습 보인 거. 그래서 저는 이왕 징계 카드가 나왔다고 하는데 예. 제가 한번 지켜보려고 그래요. 과연 징계 제대로 해가지고 그 정신 차리게 하는지 한번 근데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이제 수혜자는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굳이 수혜자라고 한다면 저는 또 이 정의화 국회의장도 우리가 이번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나름대로 다시 재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서도 한번 미뤄가지고 여당 내에서는 욕을 얻어먹었지만 세월호법 때. 예, 이번에는 여야 공이 정말 그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 주위에 그 또 다수결에 승복할 수 있도록 야당의 그 양보안을 또 그 태도를 끌어내고 하면서 나름대로 중재 정말 국회의장으로서 그 중간자적 입장에서 중재의 노력을 보여준 그런 게 좀 평가될 정의화 국회의장이었다. 저는 그렇게 또 평가될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 중에 지금 그 새누리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 정의당이 5명에서 10명이 지금 불참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참석을 했다고 하면 의결 정수, 그러니까 참석 의원이 291명이 되고 네. 의결 정족수가 146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2표 차가 되는 거예요. 예. 이대로 표결 결과가 그대로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상황을 생각했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지금 7표 차도 아슬아슬하게 됐다 이 표현을 하는데 2표 차로 됐다. 이 상황은 굉장히 다른 게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탈표에 대한 것도요. 제가 이제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거의 이제 뭐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충청권에 이완구 총리 대망론을 꺾기 위한 충청권 중진들이 반대를 혹시 하는 건 아니냐. 역투표다. 그런 얘기도 이제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좀 이탈표가 많은 거 아니었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입장에선 상당히 의외의 호재를 만들어냈던 이완구 총리의 인준 절차였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봐도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제 나오기 전에 골든크로스가 곧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혹시 정말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입장을 새누리당에서는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이 설 민심 이후에 네. 정말 설 이후에도 정말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야당이 모처럼 이번에도 잘했지만은 이번에도 선거 그 9월 캐치프레이즈를 보니까요. 예. 이 문재인 대표께서 서민의 지갑을 지켜드리겠다. 그래서 다소 이제 과거 야당에서 그 굉장히 칭찬받았던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그게 저녁 있는 삶을 챙기겠다 그러는데 네. 다소 그 부분은 좀 철학적이 어려웠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와서 우리 가슴에 와서 닿는 서민의 지갑을 지켜드리겠다. 하니까 결국에 이제 세금 문제, 증세 문제, 복지 문제 여러 가지 이 서민 경제, 민생 경제를 갖다가 이 통합시켜서 얘기하는 압축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에서 이 설 이후에 한번 진짜 여론조사가 나오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네. 예, 골든 크로스도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이게 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인데 한 2년 동안 계속 여당의 그냥 압도적인 그 위의 그래프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골든 크로스 일어나서 여당도 좀 각성을 바라는데 이번에 그 이게 표차가 지지율이 줄어들게 된 이유는 김무성, 유성민 체제가 청와대와의 각을 세우기가 묘한 입장, 청와대의 관계를 설정하기가 약간은 어정쩡한 입장에서 야권의 약진이 돋보이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그 지지율이 줄어들었는데 네. 뭐 야당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이 있죠. 뭐 정청래 의원의 계속 그 포를 잘못 쏘는 그런 그 실수도 있고 한데 앞으로 저는 이제 그 공무원 연금 계획이라든가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많이 개헌이라든가 있는데 여야가 어떻게 그 정치 쇄신으로 이니셔티브를 잡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여야가 이거 저 2015년은 말 그대로 골든 타임인데 네. 자기들도 알 거예요. 내년 총선은 이 올해 성적표로 그 결정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골든 타임을 그 활용해서 서로가 골든 크로스를 주고받을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국민의 입장에서는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도를 향한 행보가 굉장히 득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전당대회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일차적으로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한 게 굉장히 좀 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 총리 인준 과정에서 표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야당이 반대를 하지만 뭔가 안정감을 주는 이런 당으로 좀 변모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게 득점이고요. 실점은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함으로 인해서 예. 이게 좀 그 실점이 많거든요. 이런 점만 없다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중도를 향한 행보를 한다면 네. 곧 머지않아 골든크로스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 과연 이걸 받쳐주고 예. 같이 힘을 합쳐줄 것이냐. 뭐 이런 의문은 남아 있는 거죠. 네. 이럴 때 저는 고민되는 분이 국민 모임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국민 모임은 저 중장기적인 그 전략으로 가야 될 겁니다. 네. 그 진보라는 색채를 그 분명히 하고 있고 어느 그 세계 어느 정치사에서도 진보에 갈 길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장의 의석에 그 몰두할 게 아니고 이번 4월 재보선에도 결국은 새정치연합하고 갈라져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될 텐데 예. 저는 뭐 연대라든가 단이라도 이제 참 진보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국민 모임은 그 진보의 옷을 입고 정말 그 외길을 가야 되는 거고 네. 우리 야당 지금 그 새정치연합은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도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정권 한 10년씩 15년씩 그 일타가 마지막에 이게 아니다 싶어서 한 게 중도 전략 제3의 길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문재인 그 대표의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네. 이 사이에서 국민 모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진보를 또 그 추구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진보의 그 고상한 가치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꺼번에 다수당이 되려는 노력보다는 그런 그 본연의 색깔을 찾아가지고 한석 두석 모아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뭐 그동안 아마 전당대회 끝나면 바로 분열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이 부분의 얘기는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도 잠복되어 있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복되어 있는 거고 결국에 두 분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결국에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중도 외연 확장의 길을 가지 못하고 지금처럼 이제 그렇게 가야 되고 또 그렇게 가지 못하면서 당 내에서 다시 또 그 친노 세력들이 패권 세력을 몰래 만나서 회의하면서 네. 뒤에서 조정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 드러날 경우에는 결국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모임과 정의당이 그 공조하는 그런데 좀 더 좌클릭대로 분화될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진짜로 이 중도 외연의 확장의 길로 가자는 정대철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런 분들의 길도 있어서 결국에 친노의 패권 세력의 문재인 대표가 갖춰진다고 그러면은 예. 이 좀 더 좌클릭된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국민 모임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좀 더 우쪽으로 중도 외연 확장하자는 이 사람들도 또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점을 이 문재인 대표 체제가 굉장히 유념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야권 분열. 국민 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의 재편 과정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하고 사회당 뭐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노력들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 그 4월 29일 보궐선거에 단일 후보를 내므로 인해서 사실상 그 진보 재편을 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방금 우리 민 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잠복돼 있는 겁니다. 중도 노선을 지속적으로 가는 상황이 되면 사실은 분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지만 네. 그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친노 패권과 486 강경파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제든지 그 강경파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중도와 당내의 어떤 진보 그 블록 간에 그 갈등이 나올 수 있고 당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그것은 총선이 가까울수록 더 심할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공천권이거든요. 네.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전당대회에 사실은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많았는데 대권을 보면서 근데 굳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 친노의 어떤 공천권 보장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난 19대 총선 때 당시의 민주당의 공천을 뭐라고 언론이 표현했냐면 노이사 공천이라고 했어요. 친노, 이화여대, 486. 이런 범친노계가 거의 공천을 다 장악했거든요. 그런데 20대 총선이 내년 4월이 가까울수록 당내의 공천 문제에 대한 걸 갖고 굉장한 그 분란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잠복돼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열 가능성 또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번에 친노 대표 주자로 문재인 대표가 됐다고 하지만 네. 앞으로 친노의 색깔은 굉장히 옅어질 거로 생각이 되고 박지원 그 전 원내대표가 얻은 그 표를 생각하면은 그 우리 야당에서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참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중도를 향한 전략을 많이 쓸 것 같아서 또 탕평책도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지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전처럼 친노의 그런 그 강경한 모습이 우리 김 교수 말처럼 뭐 잠복은 돼 있는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기성 그 여의도 정치에서는 그 이념 정당 제도가 아니에요. 네.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뭐 새누리당은 보수 정당이고 새정치연합은 진보 정당이다. 사실 그렇지 않죠. 새정치연합의 그 기원은 한민당 아닙니까? 60년 전에 한민당은 정통 야당이지만 정통 보수 정당이었는데 따라서 이념 정당은 아니고 이념 정당의 문제는 국민 모임한테 주고요. 이건 앞으로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새정치연합은 중도를 향한 실용적인 정책으로 차기 집권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그 여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여당이 지금 김문수 전 지사가 하던 혁신 그 정책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당이 사실은 골든 크로스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따라서 한쪽이 또 아주 위기를 느끼게 되면 또 각성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이념의 그 정당 구도보다는 실용 정책을 둘러싸고의 어떤 정책 쇄신 싸움이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자그마하지만 그 이념 정당으로서의 국민 모임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끝으로 뭐 아까 설 연휴 때 이제 담배값 얘기 많이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새누리당에서 저가 담배 얘기했고 오늘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와 관련된 저가 담배 법안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큰 역으로 보면은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정도로 이 국민 정책이 지금 감정을 서민 증세에 관한 국민 그 감정을 제대로 하고 있다,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 좀 다행인데 네. 저는 그것 또한 또 꼼수가 될 수 있다. 저가 담배도 원래 처음에 국민의 그 건강을 위해서 담배에서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질 나쁜 담배 더 하면 국민 건강 더 해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서민 증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증세하고 복지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다시 고민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김수희. 담배마저도 빈익빈 부익부가 돼야 되나요?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그 저가 담배 물론 그거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저가 담배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담배값을 지금 2,000원을 올렸잖아요. 올리면서 그 사실상 서민들에게 증세한 거죠. 그 담배를 많이 끊는 상황이 되면 2조 5천억 정도. 그다음에 다시 피는 상황 원 상태로 간다 그러면 5조 원 정도까지를 세수가 확보된다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그 국민들의 비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저가 담배 부분을 좀 어떻게 공급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나오는 건데요. 네. 사실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국민적 그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민원장님 말씀에 좀 동감인데 갑자기 저가 담배 얘기가 나온 걸 보고 이거 저 표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 여당이 들고 나왔는데 전병헌 의원이 또 들고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담배가 올릴 때 그 취지는 참 좋았지 않습니까?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올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흔히 그 외국을 나가 보면 참 프랑스 파리 가면 담배 피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일본 가면 담배 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보다 흡연율이 반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담배가 올려서라도 국민 건강을 이제 우리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당장 담배 피는 사람들 반발이 좀 있으니까 표를 시켜가지고 저가 담배를 또 들먹인다. 네. 뭐 전병헌 의원이든 유승민 의원이든 이거 정말 잘못되고 생각되고 우리 그 국민들 수준이 말이죠. 이렇게 그 꼼수 포퓰리즘적인 그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받아들일 그런 국민들이 아니에요. 이거 저 정치권에서 잘 그 새겨 들어가지고요. 네. 한번 그 국민들의 약간의 부담이 있었지만 좋게 밀고 나간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런 그 수준 높은 그 여의도가 돼야지 저가 담배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